우리나라 삼국지. 제71부 수문제의 국서. 짐이 천명을 받아 온 천하를 사랑하고 기르는 가운데 태왕에게는 바다 한편 구석을 맡겨서 조정의 교화를 선양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저마다의 뜻을 이루게 하였다. 태부의 공의는 그 수가 적지 않으니 태왕이 정령 필요하다면 짐에게 요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몰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익으로 노수를 움직여 사사로이 데리고 달아났다. 이 어찌 병기를 수리하려는 의욕이 밖으로 소문이 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훔친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 때때로 사자를 보내어 번곡을 의무한 것은 본래 그대들의 인정을 살펴 정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태왕은 사자를 텅 빈 빈관에 앉혀두고는 삼엄한 경계를 통해 눈과 귀를 막아 듣고 보지 못하게 했다. 무슨 음흉한 계획이 있기에 남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관리를 막으면서까지 그 살핌을 두려워하는가? 또한 자주 기마병을 보내 변경 사람을 살해하고 여러 차례 간계를 부려 사세를 지어냈으니 애초부터 사실을 영접할 마음이 없었도다. 태왕은 요수의 폭이 장방과 견주 어떠하며 구구리의 인구가 진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짐이 만약 품어 기르려 하지 않고 태왕의 지난 허물을 문책하려 했다면 한 명의 장수에게 미용하면 그만이지 어찌 많은 힘이 필요하겠는가? 다만 태왕이 스스로 깨우쳐 새로워지길 간절히 바랄 뿐이니 마땅히 짐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라. 수나라 사신이 국서를 읽어가는 동안 영양태왕의 얼굴은 점차 일그러져 갔다. 이제껏 서방에서 명멸한 수많은 왕조들과 교류를 했지만 이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한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등 서방의 제국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왔고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좋게 지내려 했다. 그런데 이처럼 아나무인격의 국서를 보냈다는 것은 고구려를 안중에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게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진국처럼 멸망을 면치 못하리란 협박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영양태왕은 수문제의 건방진 태도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북주의 무제는 고구려 공략에 실패했지만 국정을 쇄신하고 군사력을 키워 내분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북제를 병합했다. 무제가 죽고 선제가 즉위하자 왕후의 부친이었던 양견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다. 그 후 선제가 일찍 죽고 어린 정제가 제위에 오르자 그는 한족 대신들의 지지를 얻어 정사를 총괄하게 됐다.
권왕들을 비롯한 지방 세력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일어섰지만 양견이 파견한 군사들에 의해서 진압됐다. 결국 정제를 폐위한 양견은 왕위에 올라 국호를 수로 고치고 장안을 도부로 정했다. 이가 바로 수문제이다. 문제는 대군을 일으켜 강남의 진국마저 평합함으로써 한나라 이후 400여 년에 걸쳐 분열됐던 서방을 통일했다. 그 기세를 몰아 남으로 세력을 확장시켜오던 돌궐까지 평정했다. 이제 남은 유일한 골칫거리는 동북의 고구려였다. 광개토 태왕과 장수 태왕 때를 거치면서 국력을 키우고 사방으로 영토를 넓혀 명실상부한 동북의 패자로 군림하며 화북의 역대 왕조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고구려였기에 수문제로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문제는 고구려 문제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고구려가 수의 건국을 축하하는 사절을 보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수나라가 동북에서 고구려의 우위를 인정한다면 그들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원 통일의 폐업을 이루고 돌궐의 강경마저 제압한 수문제로서는 고구려와 양립할 뜻이 없었다. 산 하나에 한 마리의 호랑이면 좋겠다. 문제는 고구려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기략이 뛰어났기에 고구려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강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수문제는 고구려와의 사신왕래를 통해서 내정을 청탐하고 첩자들을 활용하여 민심의 흐름을 파악했다. 이 당시 고구려는 평원태왕의 안정된 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돌궐과 후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란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등 강대국의 면모를 한껏 과시하고 있었다. 수나라로 돌아온 첩자들은 한결같이 고구려가 예전과 다름없이 강성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문제는 여러 차례의 승리로 사기가 오른 수의 군대라면 고구려군이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는 동방천하의 주인임을 과시하고 있는 고구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승리자로 남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수문제는 당장이라도 고구려를 치고 싶었지만은 나라 간의 전쟁이란 명분이 필요한 법이었다. 그래서 문제는 고구려에 모욕적인 국서를 보내어 영양태왕을 자극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명예를 중시하고 자긍심이 강한 고구려인들이 절대 모욕을 당하고 참지 않으리라 확신했다. 고구려가 먼저 군사를 움직인다면 수나라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명분이 없었다. 새로 지은 평양성 안에 위치한 궁궐 대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의 사신 우문소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이때 한 장군이 헛기침을 했다. 화를 애써 참는지 목줄기에는 핏줄이 곤두서고 눈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화기를 내뿜을 듯한 장군의 눈빛이 우문소를 향했다. 우문소는 당장이라도 칼날이 자신의 가슴을 파고들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 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신은 일단 객관으로 돌아가서 쉬도록 하라. 우문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번 사신행이 황천길이라 여기고 있었다. 비록 당장의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언제 자신의 목을 취하려 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사신은 조용히 돌아서서 물러나왔다.
그때서야 도열에 있던 고구려 대신들의 얼굴에 눈에 들어왔다. 하나같이 격앙되어 있는 모습들이었다. 그들이 뿜어내는 분노의 불길을 피해 무사히 장안으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우문선은 떠나올 때 눈물을 애써 참느라 몸을 파르르 떨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신행을 앞두고 지인과 친지들이 모인 송별의 자리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침울했다. 그들은 문제의 국서가 고구려와의 전면전을 통보하는 내용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비록 전쟁 중에도 사신은 죽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고구려인들이라면 모욕을 받고 사신을 살려둘 리 없었다. 연회가 끝난 후에 단둘이 남게 되자 아내는 말없이 부적을 건넸다. 애써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는 아내의 모습이 애처로워 우문소는 당장이라도 고구려행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엄한 임금의 명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리했다가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이었다. 우문소는 앞섭에 넣어둔 부적을 만지며 제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만을 기원했다. 궁궐을 빠져나온 우문소는 기다리고 있던 수레에 올라탔다. 사신이 무사히 나오자 수행원들 또한 안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빨리 가자. 우문소는 마부를 재촉했다. 어차피 국서를 전한 임무를 완수한 마당에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사신은 서둘러 객관으로 돌아가 행장을 꾸리고 서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고구려 토성의 경비는 그리 허술하지 않았다. 더구나 수의 사신 일행이 들어와 있었기에 경계가 더욱 강화되어 있었다. 우문서 일행이 얼마 가지 못했는데 한때의 군마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고려 장수 이충이다. 그대들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객관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우문서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다. 태왕의 재갈 얻어 도성안을 구경하고 있어. 도성 경비군 소속의 장령인 이충은 이 말의 진위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일단 보내야 했다. 수의 사신과 실랑이를 하다가 자칫 왕명을 어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내 군사를 붙여 안내하도록 하겠소.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을 일러줄 테니 절대 그곳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돼요. 그가 말하는 출입금지 구역이란 관청과 고관들의 주택가를 말한 것이었다. 이곳들은 기밀이 오고 가기 때문에 재가를 받거나 초대를 받지 않으면 들어설 수 없었다. 특히 외국의 사신에게는 더더욱 출입을 불허했다. 우문소는 정중히 길잡이를 거절했지만 이충이 강경한 태도로 나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단은 고구려 군사와 동행하여 서문으로 접근한 후에 따돌릴 방법을 찾기로 했다. 경비병을 앞세운 사신 일행은 어느덧 서문에 당도했다. 평양선 천하상인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므로 평시에는 출입이 자유로웠다. 관에서 발행한 통부만 있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성문은 오갈 수 있었다. 사신 일행이 당도하자 성문을 지키고 서 있던 감찰 장령이 이들에게 다가왔다. 사신이 돌아간다는 통문을 받지 못했는데 어인 일입니까? 먼저 통문을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사신 일행에게 통부가 있을리 만무했다. 이들은 평양성의 방위 체제를 너무도 얕보았던 것이다. 시간이 촉박해서 통보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 고구려 태왕의 답사를 우리 폐하께 전해야 한단 말이오. 우문소는 수나라 사신의 권위를 내세워 장령의 길을 꺾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오로지 우리 태왕 폐하의 명을 따르고
그리고 그 명은 언제나 문서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 수나라 왕이 직접 온다 할지라도 이에는 변함이 없어. 장령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오문서는 기가 막혔지만은 그렇다고 그대로 물러날 수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사정조로 나갔다. 그럼 내가 사람을 보내어 통부를 받아오게 할 테니 일단 성문을 나가게 해주시오. 곧 해가 저물 텐데 그러면 성문이 굳게 닫히지 않겠소? 그러고 보니 어느새 하늘이 붉게 물들리며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렇다면 통부가 올 때까지 초소에서 기다리고 있으시오. 해가 져서 성문이 닫히면 쪽문을 통해서라도 내보내 주겠소. 장령은 요지부동이었다. 오문서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때 뒤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뒤흔들었다. 수나라 사신은 그 자리에 서라! 돌아보니 금빛 갑옷을 두른 장수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달려왔다. 오문서는 드디어 사단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이라도 달아나고 싶었지만 사방이 온통 고구려 군사들로 가득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신은 객관으로 가지 않고 어인일로 이곳에 있는가? 금빛 갑옷의 장수가 다그치자 오문서 대신 장령이 대답했다. 저들이 태왕 폐하의 허락을 받았다며 성문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금빛 갑옷을 입은 장수의 얼굴이 험하게 변했다. 난 금이군 장수 두상이다. 내 분명 사신을 객관에 거하게 하라는 폐하의 명을 들었거늘 어찌 속이려 드는가? 이는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두상은 군사들을 시켜 수나라 사신 일행의 짐을 수색하게 했다. 두상의 명이 떨어지자 금이 군사들과 관원들은 사신 일행의 짐을 뒤져 나갔다. 수의 사신은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수색을 마친 짐이 한쪽으로 옮겨졌다. 우문서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서기의 품 안에 수문제의 명에 따라 고구려를 염탐하여 기록한 문서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 군사들의 수색이 끝났지만 별달리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다. 군사들은 허탈해하며 물러났다. 우문서는 그제야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계제가 아니었다. 두상은 잠시 골똘히 생각하다가 다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놈들의 몸을 샅샅이 뒤져라. 틀림없이 옷 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것이다. 고구려 군사들은 사신 일행에게 우르르 달려들어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문서는 대경실색했다. 아니, 대국의 사신에게 어찌 이리도 무례하단 말인가? 내 황제 폐하에게 고하여 그대들은 물론 이에 책임이 있는 고구려 태왕까지 엄히 문책토록 하리라. 그러자 두상은 코숨을 치며 대답했다. 내 이미 수주가 보낸 국서 얘기는 들었다만 정말 가당치도 않더구나. 감히 우리 대고구려를 지방 번국중으로 취급하여 무례한 언사를 남발하다니. 게다가 진 따위와 비교하며 우리를 협박하려 했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너의 목을 베고 너희 도적들의 소굴인 장안으로 쳐들어가서 수주를 잡아 어육을 만들고 싶다만 태왕 폐하의 명이 지엄하니 접는다. 두상의 눈에서 살기가 내비쳤다. 오문서는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때 사신 일행의 몸수색을 하던 군사 하나가 외쳤다. 여기 이상한 물건이 있습니다. 두상이 이를 듣고 달려가 보니 사신단 서기의 몸을 뒤지던 군사의 손에 고이 접은 비단첩이 들려 있었다. 두상이 이를 펼치니 여러 장의 지도가 나왔다. 지도에는 여화 일대의 성들과 평양성에 이르는 도로, 성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군사, 병기, 병마의 숫자 등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비단첩이 나오자 우문서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동안 수나라가 사신들을 통해서 은밀히 정탐을 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내 이미 너희들의 흑심을 간파하고 있었다. 주상의 쏘아보는 눈빛이 어찌나 살기등등한지 금방이라도 사신의 목을 베어버릴 듯했다. 우문소는 변명도 못하고 말뚝처럼 툭 서 있었다. 그때 우문소의 몸을 수색하던 장령이 주상에게 외쳤다. 이자의 품속에 이상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우문소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장령의 손에 들린 물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집을 떠나던 날 아내가 준 부적이 담긴 주머니였다. 장령에게서 주머니를 받아 열어본 투상은 진중한 태도로 말했다. 붉은 글씨로 쓰여있는 것으로 봐서 부적 같구나. 하지만 혹시 암호문일지도 모르니 가져가서 면밀히 살펴보아라. 투상은 부적을 부하장수에게 건넸다. 이제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당장 이곳에서 이것들의 목을 베도 무방하다. 하지만 급할 것은 없으니 태왕 폐하의 명을 기다려보기로 하자. 투상은 군사들에게 수나라 사신을 객관에 유폐하라 명하고 나머지 일행들은 옥에 가두게 했다. 우문소는 지도와 부적을 빼앗긴 순간 자신의 운명이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마치 저승으로 향하는 홀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고구려 군사들에게 끌려갔다. 중군 강희식은 서문을 지키고 있던 장령의 보고를 받고 몇 가지 보안 조치를 취한 후 대궐로 향했다. 중군이란 도성 수비의 책임을 맡고 있는 막중한 자리였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태왕의 신임이 두텁고 뛰어난 지략과 무용을 갖춘 인물이 임명됐다. 강희식은 이번 일을 통해서 수나라의 침입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서의 내용이나 사신이 작성한 지도로 볼 때 수나라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었다. 그렇다면 고구려 또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강희식이 들어섰을 때 편전에서는 어전회의가 한창이었다. 신강희식 폐하를 아련하옵니다. 갑론을박을 펼치던 대신들이 순간 입을 다물고 그에게 눈길을 돌렸다. 강희식은 먼저 수나라 사신 일행에게서 빼앗은 지도와 부적 등을 보이며 사신이 염탐을 했다고 보고했다. 영양태왕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었기에 그리 놀라지도 않았다. 강희식의 말이 끝나자 대신들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며 웅성거렸다. 이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왕제 건무가 반열에서 나와 태왕에게 읍하며 아뢰었다. 수는 진을 멸망시키고 중원을 통일했을 뿐 아니라 돌궐까지 제압하여 자못 기세가 대단하옵니다.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사옵니다. 안국병법에 이르기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했사옵니다. 비록 수지의 국사가 모욕적이긴 하지만 사직과 백성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들을 달래어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들도 오랜 전쟁으로 인해 지쳤을 터이니 섣불리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진 못할 것입니다. 먼저 객관에 유폐시킨 사신을 돌려보내어 저들이 쳐들어올 빌미를 없애시옵소서. 다만 용간의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우문소의 수하 두엇을 참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될 줄 아옵니다. 건무는 수나라와의 전쟁을 반대했다. 수와 고구려 모두 유례없는 강대국이었기에 만일 두 나라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면 쉽게 결판이 날 리 없었다. 양쪽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테고 그리 된다면 왕실에 대한 귀족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건무는 왕실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게다가 아직 확실하게 다져놓지 못한 남방의 백제와 신라가 수나라와 손을 잡기라도 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 건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왕제는 어째 그리 나약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오? 저들의 뜻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데 있음을 정녕 모르겠소이까? 우리가 지금 한 발짝 물러난다면 저들은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것이오. 나중에 이곳 평양성까지 내달라 하면 그때는 어찌할 생각이오? 건무가 누군가 하고 쳐다보니 중군 강희식이었다. 그의 포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까지 이런 쓸데없는 말들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단 말이옵니까? 주모 성왕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로 우리 고구려의 무사들은 적을 앞에 두고 물러난 일이 없사옵니다. 또한 광계 도왕께서 사방의 못된 무리들을 물리치신 이후로 고구려라는 이름은 천하 만백성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통하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스스로 선대 태왕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팽개 취하시옵니까? 만약에 폐하께서 수나라를 치는 일을 제가 하지 않으신다면 소신은 단기로라도 달려가서 칼로서 저들의 오만불선함을 응징하겠사옵니다. 강희식의 불꽃 같은 기상이 주변을 압도했다. 이제까지 망설이던 신하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아무도 이에 대해 반론을 피우지 못했다. 이때 영양태왕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짐의 생각 또한 강장군과 다르지 않소. 이제 우리는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곳이 없소이다. 그렇다면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소. 짐은 이 자리에서 수나라와의 전쟁을 선포하겠소. 태왕이 단호히 결단을 내리자 그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영양태왕은 중군 강희식 장군을 병마 도원수로 삼아 수하의 전쟁을 준비하게 했다. 어전 회의가 끝난 뒤에 영양태왕은 강희식을 따로 불러 독대했다. 수나라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대의 구상은 무엇인가? 태왕의 질문에 강희식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는 이미 전쟁에 대비해 여러 계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저들에게 우리 고구려가 결국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구금하고 있는 사신을 돌려보내어 저들을 안심시키옵소서. 그러면 저들은 분명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방비를 소홀히 할 것입니다. 그때 폐하께서 군사를 이끌고 요소의 영주를 공격하시옵소서. 이는 바로 오만한 국서에 대한 화답이자 선전포고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기선을 제압할 수 있사옵니다. 강희식은 개전한 이후의 계책까지 상세히 아뢰었다. 이를 들은 영양태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그대의 말대로만 된다면 수나라는 결코 우리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영양태왕은 강희식을 믿었다. 강희식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태왕을 위해서라도 이번 수하의 결전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략회의가 끝나자 강희식은 화제를 받고 태왕에게 아뢰었다. 소신이 폐하께 천거할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을지문덕이라 하옵니다. 폐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번 일을 처리한 후에 폐하께 아련시키겠사옵니다. 궁궐에서 물러나온 강희식은 곧장 객관으로 달려갔다. 이때 우문소는 겁에 질려 만사를 포기하고 있었다. 그는 강희식이 객관으로 들어서자 드디어 최후의 순간이 왔다고 여겼다.
그대의 소행은 괘씸하지만 태왕 폐하께서 양국 간의 우호를 바라시는 마음에 특별히 덕을 베푸시어 그대의 목숨만은 살려주기로 했소.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니 정자들 중 이 일에 직접 관여한 자 2명만 처단하겠소. 우문소는 강희식의 말을 듣고 이제야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가 한동안 멍하니 있자 강희식이 재촉했다. 시간이 없소이다. 수주의 무례한 국세에 분노하고 있는 장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가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오. 내가 도장 을지문덕을 붙여줄 테니 밤을 도와 이곳을 떠나시오. 우문소는 환상 속을 헤매는 기분으로 강희식을 따라 나섰다. 2명의 종자와 사신 일행이 타고 온 수레가 객관에 남겨졌다. 종자들은 도성 내에서 활동하는 간자들의 정보를 토설한 뒤에 본보기로 효수되었고 수레는 통째로 불태워졌다. 국내성에서 부장으로 있던 을지문덕은 마침 평양에 와 있었다. 강희식의 명령이 떨어지자 을지문덕과 그의 군사들은 수나라 사신 일행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움직였다. 서문을 통해 도성을 빠져나온 을지문덕과 사신 일행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렸다. 우문소는 을지문덕이 탄 말의 엉덩이만 보고 달렸다. 금방이라도 횃불이 오르며 추격군이 쫓아올 것 같아 고개조차 돌릴 수가 없었다. 을지문덕은 잔뜩 겁을 먹은 우문소를 위로했다. 내가 그대를 지킬 테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어. 앞으로도 수십 개의 고구려 성을 지나쳐야 할 터인데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떨렸다. 물론 그들 역시 귀국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지만은 태왕의 명이 시험한데 어찌 그대에게 해를 입히겠소. 내 이름을 걸고 막을 터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을지문덕은 우문소를 어르고 뺨치며 혼을 빼놓았다. 그럼 난 그저 장군만 믿겠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문소가 매달릴 사람이라곤 옆에 있는 을지문덕밖에 없었다. 을지문덕 일행은 보름 동안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요하를 건너 요서의 숙군성에 이르렀다. 을지문덕은 여정 내내 묵묵히 수나라 사신 일행의 불편함을 살펴주었다. 우문소는 을지문덕과 여러 날을 함께 지내는 동안 그를 흠모하는 마음까지 품게 됐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사태를 수습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부하들에 대한 배려, 자신을 돌보지 않는 희생정신과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호탕한 성품은 이국의 사신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일행은 을지문덕의 뛰어난 지도력과 상황 판단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닥친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성주부에서 환송연이 벌어졌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소. 이 너머부터는 수나라의 힘이 미치는 것이니 별다른 위험은 없을 것이요. 그동안 고생이 심했겠지만은 이는 모두 그대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니 너무 야속해 하지 마시구려. 우문소는 막상 을지문덕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비록 보름남짓 같이 있었을 뿐이지만 어느새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리 헤어진다니 섭섭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장군이 아니셨다면 불초 소생은 목숨을 보존치 못했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은혜라니 당치도 않소. 제가 돌아가면 폐하께 장군에 대해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나라에도 장군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 말에는 은근히 을지문덕에게 수나라로 넘어올 것을 종용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순간 을지문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럴 필요 있겠소? 난 그저 수주가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요.
그것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요. 우문소는 을지문덕의 강경한 태도에 머쓱해져 입을 다물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을지문덕은 금방 굳은 얼굴을 펴며 유쾌하게 외쳤다. 자, 오늘은 모두 다른 일이랑 잊고 밤새 술이나 마십시다. 취기가 오르자 우문소는 마음이 느긋해졌다.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무적행을 탈출해서 광명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그의 경계심을 풀어놓았다. 어느덧 우문소는 술에 취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지경이 됐다. 을지문덕은 그런 그에게 지나가는 말로 수의 국내 상황과 조정의 판도에 대해서 물었다. 우문소는 이미 을지문덕을 향해 쌓아두었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린 후라 별다른 거부감 없이 기밀이라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소상히 털어놨다. 을지문덕은 흘려듣는 듯하면서 그가 하는 말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다. 다음날 우문소는 숙취에 괴로워하며 깨어났다. 지난밤 자신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았다. 이때 을지문덕이 처소로 찾아와 출발을 재촉했다. 밤새 술을 마셨는데도 그는 생기가 넘쳐 흘렀다. 우문소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떠날 채비를 한 후에 귀현의 장도에 올랐다. 을지문덕은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 밖까지 나와 배웅을 했다. 돌아가거든 고구려 문제에 일절 나서지 마시오. 그게 그대의 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길이다. 을지문덕 역시 그동안 우문소에게 정이 들었는지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저는 양국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장군을 다시 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그대를 다시 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구려. 을지문덕은 자신의 의중을 알리 없는 우문소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제 헤어져야 할 때인 것 같소. 부디 몸조심하구려. 막상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문소는 을지문덕에게 정중하게 어불했다. 다시 볼 그날을 기약하며 부디 강령하십시오. 우문소는 머뭇거리며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사지를 벗어난 사람답지 않게 쓸쓸해 보였다. 을지문덕은 그를 보내며 닥쳐올 전란을 떠올렸다. 전쟁은 또 누군가에게 안타까운 이별을 강요할 것이었다. 을지문덕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참상이 떠올라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돌았다. 장안에 도착한 우문소는 수문제에게 나아가 경과를 보고했다. 그는 평양에서 당했던 일들은 모두 덮어둔 채 고구려가 곧 답서를 보내오리라고 거짓으로 아뢰었다. 만일 평양에서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가는 고구려와의 일전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우문소는 되도록 전쟁을 피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고구려 태왕이나 조정의 대신들이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더란 말이냐? 수문제는 의아해서 물었다. 영양태왕의 강명한 성격으로 볼 때 모욕적인 내용의 국서를 받고 가만히 있을 턱이 없었다. 그는 분명 사신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칼날같이 싸늘한 눈길로 우문소를 쏘아보았다. 물론 약간의 소요는 있었지만 저들이 감히 폐하의 명을 거역할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께서 덕을 베풀어 그들의 허물을 감싸주실 거라 하였더니 오히려 감지덕지하여 싸웁니다. 우문소는 문제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해서 힘겹게 둘러댔다. 수문제는 우문소의 석연치 않은 보고에 의심을 품고 있다가 이처럼 얼버무리기까지 하자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심정을 굳혔다. 사신단의 서기를 대령토록 하라. 수문제의 명이 떨어지자 우문소는 눈앞이 아득했다.
비록 서기를 비롯해서 수하들에게 입단속을 시켜두기는 했지만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 서기가 시위들에 끌려 들어왔다. 서기는 감히 우러러보기도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자 두려움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짐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일말의 숨김도 없이 이실직고 해라. 문제의 서슬푸른 호령에 서기는 눈앞이 깜깜해지고 머릿속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했다. 서기는 감히 감출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구려에서 겪은 일들을 그대로 아뢰었다. 서기의 얘기가 끝나자 수문제는 분노로 이글거린 눈을 들어 우문소를 쏘아봤다. 우문소는 아까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 자리에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네놈이 감히 짐을 능멸하고 고구려를 두둔하려 든단 말이냐? 이는 네가 적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임금을 속이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죽어마땅한 일이었다. 우문소는 두려웠지만 자신의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제 겨우 중원을 통일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수나라로서는 고구려와의 충돌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고구려의 강대한 힘을 보고 돌아왔기에 자신께 말할 수 있었다. 을지문덕과 같이 뛰어난 장수들과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사들을 보유한 고구려의 힘은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막강했다. 그와 더불어 평양성을 중심으로 사통발달로 이어진 도로망을 통해 모여드는 천하각지의 상인들은 고구려의 힘을 더욱 부각시켰다. 아무리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하고 돌궐 등 주변 국가들을 제압할 정도로 힘을 길렀다고는 해도 여전히 고구려와의 정면 승부는 위험했다. 우문소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산 없는 전쟁만은 막고 싶었다. 소신이 어찌 그런 불순한 생각을 품을 수 있겠사옵니까? 다만 고구려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득될 것이 없기 때문에 막으려 했을 뿐이옵니다. 중원을 통일한 이 시점에 있어서는 고구려를 치는 일보다 한시라도 빨리 민심을 안정시키고 그동안 전화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 먼저이옵니다. 고구려는 후일에 도모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말을 끝맺기 무섭게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우문소가 머리를 감싸고 쓰러졌다. 좌우에 시립해 있던 대신들이 놀라서 쳐다보니 용을 조각한 벼루가 깨져 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머리를 감싼 우문소의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짐을 능멸한 것도 모자라 이제 가르치기까지 할 첨이더냐? 네놈이 평소에 짐을 어찌 생각했기에 이리도 무엄하단 말이냐?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우문소는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우악스러운 금군들의 손에 끌려나갔다. 우문소는 고구려 문제에 나서지 말라는 을지문덕의 말을 무시한 탓에 여독이 풀릴 새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우문소가 끌려나가자 편전하는 일순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대신들은 문제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문제는 여전히 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숨을 골았다. 고구려가 천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땅히 응징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100만의 용맹한 군사가 있고 이들을 먹일 군량과 날이 새파랗게 선 무기가 충분히 있사옵니다. 명령만 내려주시옵소서. 폐하를 위해서라면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바다라도 뛰어넘을 수 있사옵니다. 고구려 따위는 문제될 게 없사옵니다. 수문제의 다섯째 아들인 한왕 양이었다. 이제가 20을 넘긴 혈기방자는 이 청년은 자신의 둘째 형인 진왕 양광을 거울로 삼고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양광처럼 전장에 나가 큰 공을 세우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제는 아들을 대견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준비는 거의 끝났으니 해가 바뀌고 날이 풀리면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수문제는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결심을 바꿀 마음은 없었다. 첩자들을 통해 파악한 고구려의 전력으로 볼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을지문덕이 수나라 사신 일행을 무사히 숙군성까지 호위하고 돌아오자 강희식은 그를 내리고 궁으로 향했다. 강희식이 아련을 청한다고 시위가 알려왔을 때 영양태왕은 건무와 함께 수나라를 칠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강희식이 을지문덕과 함께 편전에 들어서자 영양태왕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잘 돌아갔소. 숙군성까지 배웅해 주었사옵니다. 그래, 서북변의 방비태세는 어떻다고 하오? 각 성의 군민들 모두 싸우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전쟁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폐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고 있사옵니다. 이때 태왕의 눈에 강희식의 뒤에 서 있는 청년이 띄었다. 저 젊은이는 누구인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을지문덕이옵니다. 이번에 수나라 사신을 배웅해주고 왔습니다. 강희식이 앞에서 비켜서며 청년을 소개했다. 영양태왕은 청년을 유심히 살폈다. 나이는 채 30이 안 되어 보였고 훤칠한 키에 섬광이 번뜩이는 까만 눈이 인상적이었다. 긴 눈썹이 학자와 같은 인상을 풍기게 하는 훤칠한 위장부였다. 소신은 국내성의 부장인 을지문덕이라고 하옵니다. 강희식 장군의 명에 따라 수나라 사신을 숙군성까지 배웅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여동성과 신성 등 서북 국경을 돌아보고 왔사옵니다. 을지문덕은 태왕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영양태왕은 을지문덕의 당당함과 젊음이 마음에 들었다. 고구려의 기상은 이런 젊은 인재들을 통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었다. 강희식은 태왕에게 을지문덕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했다. 을지문덕은 명문가의 자제는 아니지만 뼈대 있는 학자 집안 출신으로 문무를 겸전한 장수이옵니다. 각종 병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뿐만 아니라 시국도감과 안국병법에 정통하여 전략의 귀재라 일컬을 만한 역량을 지니고 있사옵니다. 지난날 제가 국내성에 체류했을 때 눈여겨보아두었던 인재이옵니다. 앞으로 곁에 두고 중용하시면 큰일을 해낼 것이옵니다. 영양태왕은 을지문덕을 거기 바라보며 물었다. 많은 대신들이 여전히 수나라와의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태왕은 을지문덕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소신이 수나라 사신을 배웅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수주는 이미 우리 고구려를 칠 준비에 들어갔다 하옵니다. 산동의 내주에서는 병선의 건조가 마무리되었고 장안과 탁현의 군기고에는 신병기들이 가득 쌓여 있다 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한다 한들 저들은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쳐들어올 것이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을지문덕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를 듣고 있던 건무가 서슬푸르게 을지문덕을 꾸짖었다. 감히 언어안전이라고 얕은 생각을 떠벌린단 말이냐? 아직 백제와 신라의 위협이 가시지 않은 마당에 수나라의 대군을 상대할 수는 없다. 먼저 수나라와 화친을 하여 서변을 안정시킨 다음에 남방을 제압하는 것이 상책이다. 건무는 태왕이 자신보다 강희식을 신임하는 것이 못마땅한 참이었기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애송이가 나서서 잘난 체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했다. 하지만 건무의 꾸지람을 듣고도 을지문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을지문덕은 진언을 하기에 앞서 먼저 태왕의 안색을 살폈다. 그가 감히 말을 계속해도 될 것인지 허락을 구하자 태왕은 대견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생각을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 을지문덕은 태왕의 승낙이 떨어지자 자신의 생각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나제 동맹이 깨진 이후로 신라와 백제는 서로 반목하느라 미처 북방으로 눈을 돌릴 겨를이 없사옵니다. 신라는 예전 진흥왕이 통치하던 시절이나 흥하였지 지금은 간신히 명맥이나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옵니까? 백제도 별반 다르지 않사옵니다. 더구나 이들은 한쪽이 올라서려 하면 다른 쪽에서 다리를 잡아 끌어 주저앉히고 있사옵니다. 사신을 보내어 경쟁을 부추긴다면 서로 견제하느라 우리 국경을 침입해오지 못할 것이옵니다. 또한 수위의 군대가 대군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지친 상태이옵니다. 그런데다가 주변 이민족들의 침입에도 대항해야 하므로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은 그리 많지 않사옵니다.
고금의 전사를 돌아봐도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이긴 예는 얼마든지 있사옵니다. 서변에 굳건한 성에 의지하여 승부를 겨룬다면 적은 군사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사옵니다. 건문은 얼지문덕의 명철한 안목에 말문이 막혔다. 이는 무엇보다도 천손의 나라인 고구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옵니다. 쐐기를 박은 얼지문덕의 마지막 말 한마디에 건문은 얼굴만 붉힐 뿐이었다. 영양태왕은 이를 지켜보다가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을파소가 환생한 것 같구나. 태왕의 웅헌한 웃음소리가 편전을 타고 궁궐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다. 서력 598년 정월, 영양태왕은 을지문덕과 함께 건위병 300명만을 거느리고 요동 순행에 나섰다. 이때 주위에는 변방 지역의 민심을 둘러보고 백성들을 위모하기 위한 출행이라 밝혔지만 실은 수나라가 몇 년 전부터 은근슬쩍 차지하고 있는 영주를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영양태왕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오골성에 이르렀을 때 을지문덕이 태왕에게 아뢰었다. 다음은 건안성으로 길을 잡겠사옵니다. 태왕이 의아해서 물었다. 이미 계모성에 경비병들을 집결시켜 놓으라고 명했는데 어찌 건안성으로 간단 말이냐? 건안성은 요하 하구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대외적으로 이번 순행의 목적은 요동의 민심을 살피는 일이옵니다. 수나라 역시 우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계모성으로 간다면 저들이 이를 수상히 여기지 않겠사옵니까? 요동 순행의 전례에 따라 오골성을 시작으로 건안성, 안시성, 요동성, 백암성을 거쳐 계모성으로 향한다면 저들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사옵니다. 더불어 각 성의 군민들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국경지역의 결속을 다질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사옵니다. 영양태왕은 을지문덕의 용의 주도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태왕은 순행을 하면서 각 성의 민심을 살피고 성곽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게 하는 한편 병기와 군량미의 비축량을 점검했다. 이는 모두 수나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한 사전 작업이었다. 영양태왕은 각 성의 군사들과 성민들을 직접 만나서 격려했다. 태왕을 친견할 기회를 갖게 된 군민들은 영양태왕의 관심과 격려에 감복하여 태왕의 언덕을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했다. 태왕의 행차는 평양성을 출발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계모성에 도달할 수 있었다. 계모성에는 말갈 경기병을 거느린 망리지 연자유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이미 도착해서 태왕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양태왕이 성안으로 들어서자 성문 앞에서 계모성주 손자연이 반갑게 맞이했다. 원로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사옵니까? 고생이랄 게 뭐가 있겠나? 오히려 각 성을 돌며 철저한 준비 태세를 확인하니 힘이 절로 나네. 자네의 노고가 어떠했으리라 짐작이 가는군. 수고 많았네. 이제 수나라 군대를 맞아 싸우는 일만 남았군. 이 모두가
폐하의 홍복이옵니다. 이때 손자연의 뒤에서 괄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연자유 폐하를 아련하옵니다. 부리부리한 갈고리 눈에 짙은 눈썹과 어울리는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백발의 노장군이 앞으로 나섰다. 태왕은 연자유의 충직한 모습을 대하니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연자유는 영양태왕의 오랜 신복으로 그동안 명을 받고 신성에서 말갈인들을 끌어모아 최강의 경기병으로 조련시키고 있었다. 말갈 경기병의 전력이 수준에 올랐다는 보고가 전해졌기에 영양태왕은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그를 계모성으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영양태왕은 손자연과 연자유를 비롯한 맹장들을 둘러보며 승리를 자신했다. 이튿날 영양태왕과 고구려의 장병들은 출병을 앞두고 천재와 추모성왕에게 제사를 드리며 승리를 기원했다. 군사들의 사기가 어찌나 드높고 날카로운지 당장이라도 수천 리길을 단숨에 달려 수나라 장안성 구중궁궐에 앉아있는 문제의 목을 베일 듯한 기세였다. 영양태왕은 군사들을 서열한 후에 결의를 다졌다. 이번 영주부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시작으로 우리는 수나라와 전면전을 펼치게 된다. 저들의 오만한 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위협에 노를 끼치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에야말로 고구려의 기상과 용맹을 드러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알게 해주리라.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여, 그대들에게 추모성왕의 가호가 있을지어다. 군사들의 함성 소리와 발부르는 소리에 계모성이 들썩거렸다. 영주부로 호탕탕 쳐들어갔다. 온디 요하 서쪽 일대는 고구려와 중원 세력의 충돌이 잦았던 곳이었다. 광개토 태왕 때에 와서 고구려가 이곳을 평정했지만 북연이 멸망한 이후에는 중원 세력이 잠시 해릉하 인근까지 세력을 뻗치기도 했다. 그 후 고구려는 지속적인 서진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들을 몰아냈다. 그런데 북주의 뒤를 이어 수나라가 들어서자 요서 지역은 다시 양대 세력 간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수문제는 용성의 이름을 유성으로 바꾸고 그곳에 영주부를 두었다. 그리고 군대를 주둔시킨 후 틈틈이 거란족을 포섭하려 했다. 영양태왕으로서는 요서 지역에서의 힘의 우위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수나라가 점령하고 있는 유성을 제압해야만 했다. 영주 총관 위충은 고구려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고구려의 선제 공격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위충은 겁에 질려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했다. 상대에 대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가 싸울 수도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그때 부장 명결이 들어와 급히 아뢰었다. 방금 돌아온 척추병의 보고에 의하면 고구려군은 그 수효가 1만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위충은 보고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고구려군의 병력이 단지 1만이라면 유성에 있는 군사만으로도 충분히 싸워볼 만했지만 그들이 선봉에 불과하다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를 의식해서 가만히 있다가 고구려의 대군들에게 포위된다면 또한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당장 구원군을 요청한다 해도 구원군이 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그동안 유성의 병력으로 공성전에 능한 고구려군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위충이 우물쭈물하자 명결이 답답하다는 듯이 나섰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나가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저들이 단순히 약탈을 위해서 쳐들어온 소규모의 병력이라면 가축 등으로 보상을 하여 보내면 될 일이고, 그렇지 않고 정예군의 선봉대라면 싸우는 척하다가 달아나면 될 것입니다. 위충은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명결의 의견을 따랐다.
위충은 명결에게 출병을 명했다. 유성의 군사들은 수나라의 동북방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군량 창고를 건설한 일을 담당했기에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기가 흐트러져 있었다. 그러므로 숫자는 많았지만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 성 밖에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북소리는 처음에는 느리고 무디게 울리다가 조금씩 빠르고 날카롭게 변해갔다. 위충은 그 소리가 심장을 조여오는 듯하여 진저를 치며 자리를 박차고 성벽으로 뛰어나갔다. 고구려군은 이미 윤곽이 뚜렷이 보일 정도로 성에 접근해 있었다. 고구려군이 북소리에 맞춰 조금씩 다가설 때마다 위충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 고구려군의 선두에 선 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나는 고구려 장군 연자유다. 이것은 본디 우리의 땅이거늘 어찌 무단으로 들어와 점거하였는가? 폐하께서 직접 이를 신문코자 오셨으니 어서 성문을 열고 영접토록 하라. 고구려 태왕이 친히 왕림했다는 말에 위충은 기겁을 했다. 태왕이 나섰다는 것은 최소한 5만 이상의 정예군이 움직였다는 말이었다. 예상했던 일 중 최악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항복할 수도 없었다. 그가 항복하면 수문제가 토성에 있는 그의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식솔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 위충은 군사들을 돌아보며 비장하게 외쳤다. 고구려군의 수요는 얼마 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저자의 목을 베어라. 내 큰 상을 내리라. 성문이 열리자 유성의 군사들은 일제히 창칼을 빼어들고 달려나갔다. 이제는 고구려 장수의 말이 허풍이길 바랄 뿐이었다. 위충도 말에 올라 성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때 고구려 진영에서 다시 북이 울리며 오색의 깃발이 펄럭였다. 그러자 방진을 취하고 있던 고구려 군진이 5대로 나누어지더니 순식간에 오방진의 형태로 변했다. 성 밖으로 나와 군사들을 도열시킨 위충은 고구려 군사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살피니 고구려군은 대별로 각기 다른 색의 전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고구려 진영의 중앙에서 흑색 깃발이 나붙었다. 그러자 흑색 띠를 두른 선봉군이 일제히 말을 제쳐 수군의 진영으로 내달렸다. 연자유가 지휘하는 흑기군이었다. 수나라의 군사들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고구려 흑기군은 수군의 진영을 돌파했다. 이에 수군의 진영은 졸지에 둘로 쪼개졌다. 흑기군이 수의 진영을 가로질러 빠져나갈 즈음 고구려 진영에서 백색 깃발과 청색 깃발이 동시에 흔들렸다. 그러자 좌군과 우군이 일시에 양 측면에서 수나라 군사들을 공격해 들어왔다. 고구려군의 빠른 공격이 계속되자 위충은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장수가 방향을 잡지 못하자 군사들 역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수여는 수군이 월등히 많았지만 이미 4분 오열한 상태에서는 수적 우위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고구려의 기병들이 진영을 정행무진 누비는 가운데 수나라 군사들은 점점 싸움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 그럴수록 고구려군은 더욱더 강하고 두려운 상대로 변해갔다. 뒤이어 황색 깃발과 홍색 깃발이 동시에 흔들렸다. 드디어 영양태왕이 이끄는 중군이 창을 고추 세우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마치 태풍과 같은 기세였다. 홍색의 물결이 그 뒤를 따랐다. 을지문덕은 시종일관 태왕의 옆에 붙어 호위를 하면서도 군사를 부리는데 빈틈이 없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한 위충은 자신이 이미 고구려 군사들에게 포위됐음을 깨달았다. 말 위에서 각궁을 들어 자신을 겨누고 있는 무표정한 고구려 군사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위충은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다. 그때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 사이로 영양태왕의 모습을 나타냈다. 너희 수주가 보낸 국서에 대한 우리의 답이다. 목숨은 살려줄 테니 장안으로 돌아가 양견에게 사직을 보존하려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전하라. 위충은 오금이 저려서 간신히 고개만 숙였을 뿐 입 밖으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다시 북이 울렸다. 고구려 군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왔다. 고구려 군사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위충은 마침내 큰 한숨을 토해냈다. 등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명결이 수치심과 안도감이 엇걸리는 얼굴로 다가와 보고했다. 사상자는 겨우 100여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었다. 위충은 애초에 자신이 그들의 적수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유성을 함락시키려 온 것이 아니었다. 힘의 차이를 확인시켜 영주에 있는 수군들에게 고구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왔을 뿐이었다. 전쟁에서는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었다. 위충의 마음에는 분노조차 일지 않았다. 패배의 고통이란 어느 정도 적수라 여겨지는 상대에게 당할 때나 느낄 수 있었다. 위충은 마치 홍수로 인해 큰 강이 범람하여 마을을 쓸어버렸을 때처럼 넋이 나가 있을 뿐이었다. 영주에서 한바탕 무력 시위가 끝난 후 영양태왕은 군사를 수습하여 도성으로의 귀한 길에 올랐다. 태왕은 이번 원정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전황을 예견했다. 북경의 성들은 높고 견고했으며 한해는 넉넉히 버틸 수 있는 병기와 양곡을 비축해두고 있었다. 게다가 군민들의 사기는 당장이라도 수나라 도성인 장안을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드높았다.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육로가 아니었다. 광개토 태왕 이래로 요하를 넘어 침입해 들어올 수 있었던 적군은 없었다. 수나라 군대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해로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수군이 산동의 내주에서 직접 황해를 가로질러 폐수를 따라 올라온다면 평양은 그대로 그들에게 노출될 것이었다. 저들이 대규모의 함대로 공격한다면 막아낼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영양태왕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폐하께서는 해로를 걱정하고 계시옵니까? 옆에서 수행하던 얼지문덕이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자 태왕은 자신의 마음을 들킨 듯해서 겸연쩍었다. 그대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을 보니 이미 대책을 세워놓은 듯하구나. 태왕의 말 속에는 얼지문덕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이미 비사성에서 새로운 선박의 건조와 해군의 조련을 하고 있으니 심려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바닷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소신이 생각하기에 수주는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해로로 쳐들어올 것이옵니다. 그러나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예전의 승패는 전선의 숫자가 아니라 바람과 조류를 어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사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군사들이 벌써부터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영양태왕은 얼지문덕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대의 생각으로는 누구에게 바다를 맡기면 좋겠느냐? 건무장군이 합당한 줄 아옵니다. 어찌 그렇게 생각하느냐? 건무장군은 아직 젊지만은 용병과 수리에 박습니다. 그러니 해군을 총괄하게 하면 바다에서 수군을 격퇴해낼 것입니다. 영양태왕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웃으며 물었다. 영양태왕은 을지문덕의 말을 듣고 나니 온갖 숙제가 단번에 풀리는 느낌이었다. 태왕은 새삼스럽게 을지문덕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빛나는 눈은 천하를 꿰뚫어보고 있었고 단단한 가슴은 웅대한 포부를 담고 있었다. 영양태왕은 을지문덕에게 명을 내렸다. 앞으로 닥칠 수나라와의 전쟁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기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니 그대에게는
북방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맡기겠다. 그대를 북노성의 성주로 임명할 터이니 수주가 말갈이나 시리를 부추겨 우리의 후방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하라. 영양탕은 전쟁에 앞서 을지문덕으로 하여금 북방의 동요에 대비하게 했다. 태왕은 주변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을지문덕의 역할이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 을지문덕은 영양태왕의 심기에 놀랐다. 태왕은 당장 코앞에 닥친 전쟁에 앞서 북방에서의 소유까지 염두에 둘 만큼 시야가 넓었다. 편전에서 물러나온 을지문덕은 부푼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고 길을 재촉했다. 해는 어느새 서산으로 사라졌고 달이 떠올라 있었다. 내일이면 해는 다시 동쪽에서 떠오를 것이었다. 출연 황원, 권혁수, 이종구, 탁원재, 황윤걸, 송두석, 유만준, 김익태, 권영훈, 박태호, 곽윤상, 변종필, 안장혁, 박영화, 이장원.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제71부 수문제의 국서 편이었습니다.